한동에 가 땡기면 한동에 농도 거기 포항이거든. 맞지? 강릉이 한동에. 지금부터 2026년도 국비학벌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기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인사말이 뭐지? 네? 안녕하십니까? 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산물이야. 옛날에 자고 일어나면 별거 없으시죠? 별거 없으시죠? 하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전쟁을 몰랐지만 우리 선조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늘 걸려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잡혀가고 있고 그 초등학생 사회장 했죠. 얼마 전에 온 나라가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 비일비재한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벽으로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그런 사건 하나 하니까 온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안녕하다 이 말이에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무슨 탄핵을 하고 뭐 하는데도 별거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임금 죽고 말고 그렇게 천지비까지 임금끼리 싸워가지고 삼국시대는 임금이 나가서 죽었는데 비비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탄핵한다고 이러니까 온 나라가 처음에는 막 긴장을 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는데 이제는 지방정부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개업하고 이때 온 행사를 취소해라, 뭐 회식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시장 군수에 해가지고 무슨 소라고 했나 이게. 그래 하면은 서민 경제가 다 죽는다. 지금도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싸우는 거 싸우고 우리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우리가 공무원이 경제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뭐예요? 나라 돈을 얼마나 따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보고 시장 군수 뽑는데 시장 군수 뽑는데 누가 하면 좋겠나 이게. 그래서 두 말을 두고 있는 거 나라 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 해야지. 그게 제일 정상이야. 왜? 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살림살이는 나라에서 80% 가지고 있어요. 80%. 국가에서 8대 2야죠. 7.5대 2.5라 하는데 왜 8대 2야? 그 나라에서 80%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는 지방에서 60% 쓰는 거죠. 쓰는 거. 그래서 누가 가서 고개 잘 숙이고 잘 비비가지고 돈 따오는 얘기야. 그런데 고개 숙여서 비빈다고 주나?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그걸 오늘 가르쳐주려고 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라고 동네마다 시구마다 부자 만들어주려고 오늘 전문가가 왔으니까 전문가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알아야지. 한 번 딱 누르면 알아놓고 전화번 알아놓고 매일 못 살게 그래야 돼. 제가 저 영양군에 있는 누구다, 그 봉화에 있는 누구다 하고 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제일 살기 좋은 데다 청소년이 누구다. 이 BYC야 BYC. BYC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도장이 앞으로. 알았죠? BYC 손들면 별로 없는 BYC가 되는 앞으로 보배가 된다. 그래서 저런 분이 BYC가 왔단다. 그래서 돈 보태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길을 찾아서 나라 돈을 소소소소 떼먹느냐, 그거를 알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경북은 어떤 땅이겠죠? 경북.
삼국통일은 알죠? 경북의 삼국통일은 뭐야? 왜? 신라가 가장 못 살았어요. 왜 삼국통일했을까요? 삼국통일하는 건 희생정신, 화랑정신이 바로 희생정신이에요. 가장 먼저 어려울 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삼국정신은 희생정신이에요. 가장 먼저 나서 싸우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싸워요. 지도자가. 김춘추, 김균실 이런 사람은 늘 전쟁터에 나갔어요. 요새 사람들은 뭐 전쟁하면 조선시대 임금은 전쟁하면 다 도망갔어요. 선조 임진을 도망갔죠. 고려시대 때 강화도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누가 지도자가 먼저 앞에 가서 싸우느냐, 또 어떤 일을 먼저 개척하느냐. 김춘추는 영계성을 만나러 가요. 그때 갈 때 이 사람은 강금 당할 거를 생각하고 와요. 강금 당하면 비단을 들고 가서 비단으로 뇌물을 주고 도망옵니다. 그런 걸 다 하고 그래가 영계성을한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 당나라 가는 거예요. 당나라 가서 강태종을 꼬시죠. 강태종을 꼬시가 강태종을 그냥 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강태종은 매일 고구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30만 대군이 와도 반이 죽는 거예요. 반. 고구려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 고구려를 어떻게 보면 은수를 갚을 거냐 이거야. 은수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라에서 뭐 김춘추라는 사람이 와서 고구려는 너가 먹어라 이거야. 우리가 왜 나갔어? 백제는 우리가 묶어서자. 그러니까 남태정이 정차에 들어가지고 온 거야. 왜? 그게 상대를 연구하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신라가 작은 나라가 삼국통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선비정신, 호국정신, 우리가 독립운동도 제일 많이 하는데 6.25 때 전선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 정신으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생활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 만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재부에서 와서 돈을 어디에 얼마 있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잘 알아내가지고 돈을 다 따가지고 각식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경북이 이 나라 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유현수 재정관 총괄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를 치고 이거가 좀 선배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각 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기획재정부 유견수 서기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견수 서기관님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대통령 비서실, 재무경영과장, 재정관리 총괄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국비학부안에 대하여 강의해 주실 유견수 기획재정부 서기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유견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을 잘 팔아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좀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부연 설명해서 하는 정도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 지사님이 잠깐 동안이지만 말씀 주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국교학습도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한 1시간 반가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말주변도 없고 또 강의가 또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이라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후배님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좀 소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우리 사회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우리의 귀중한 1시간 반을 빼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저희 공직 생활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나이는 되는 편인데요. 공직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뭐 증권회사에서 한 3년 다녔었고 그래서 늦게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공직에 들어왔는데 행시 재정직을 해서 이제 입직을 했고요. 그때 합격한 해가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그 월드컵 하던 해부터 공직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은 국무조정실입니다. 이제 재경직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그쪽에 왠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재경직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 금융세제 이런 쪽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재경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옮겼죠. 그 기획예산처 옛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총괄과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해서 쭉 예산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총괄과에서 한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옮긴 데가 이제 중기청 담당 사무관을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09년, 10년, 그 2년에 걸쳐서는 그 사령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국토예산자산과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 최영호 실장님도 같이 이제 같은 사무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같이 인연을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제 닉네임이 물사무관이었어요. 왜 물사무관이냐면 그 사령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다 담당하게 되고 또 그때는 국토해양부 시절이어가지고 해수부가 별도로 이렇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같은 그 기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 쪽으로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혼자 사무관 혼자서 편성했던 규모가 한 7억 7조 정도 됐었으니까 굉장히 컸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또 담당했던 것이 국방 예산 총괄을 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서 교육예산 총괄을 했었고, 근데 교육예산 총괄을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도준 실장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이제 교육예산 총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12년도에 서기관 승진을 하고 이제 잠깐 타겟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지금 정보예산과죠. 정보예산 그때는 팀이었는데 정보예산 팀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산과를 마치고 R&D 과정까지 예산 정도를 쌓고 그다음 잠깐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한 2년 갔다 와서 다시 공공정책국의 재무기획과장을 2년 하고 작년에 이제 재정관리 총괄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재부 생활이 저의 공직 생활의 대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사무관 과장 시절을 예산실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누구는 큰 복을 받았다 뭐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인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컸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회사에 퍼붙여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의 위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육과장이라는 사람이 기재부에서 왔는데 뭔가 그러면은 국비를 좀 집어주겠지 라고 좀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고기를 잡는 법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돈을 뭐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야 물론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회성이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1, 2년만 공직생활하고 마칠 게 아니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두고두고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것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운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또 삑사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 돈은 최고다. 정책과 예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거의 뭐 서울의 예산에 대한 조금 감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적인 부분은 재정 과정이나 예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본론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국비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지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가본 적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예산실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다. 기획재정부. 네. 몇 분 손 드시고 대부분의 손을 안 드시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제 어떤 강의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돈은 최고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돈의 의미에 대해서 좀 그냥 리버럴하게 한번 좀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 이제 돈, 역사는 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그만 글씨, 저자 강승준 박사님은 우리 기재부 OB입니다. 그 재정관리만 2급 식당을 하시고 하는 감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서울 과기대에서 이제 총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강승준 선배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사 중심으로 해서 돈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서술한 책이라서 인문 교양을 넓히는 데서도 좋고, 뭔가 어떤 그 세상에 굴러가는 그 인사이트를 받겠다 하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사는 힘이 논리로 흘러왔고 그 힘이 작동하게끔 한 동의는 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도 있고 뭐 동의 안 하실 분도 있는데, 가령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그 미국 중심의 그 외교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게 그 배경에는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그래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등등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또 돈 있으면 뭐 우리 방위비 분담금도 올릴까라는 얘기들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정치를 움직이고 정책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써본 게,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 일상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손은 움직이면 똥을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을 쓴다. 네. 여러분들 다 가정 살림을 하시니까 느끼실 거예요. 뭐든지 요즘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부서에는 뭐 예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이렇게 재정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 월급 받지 않습니까? 월급도 예산 아닙니까?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임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복사기 한 장을 쓰는 거, 볼펜 한 장을 쓰는 것도 수용비가 있어야 그걸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관계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흔들이 보인다. 즉 언제 한번 그 관심 있으시면은 25년도 우리 경북도 예산 책자를 한번 쭉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아 우리 경북도가 어디에 어떤 돈을 얼마나 쓴다, 아 왜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우리 그 경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도정 철학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의 연간 사용 계획서가 예산이다.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데 보통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쓸 때는 어떤 계획서라는 의미가 큽니다. 연간 계획서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시면은 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인건비부터 사업비까지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책과 예산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예산 얘기를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왜 끝도 없이 정책 얘기를 꺼내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산과 정책은 굉장히 유미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먼저 정책부터 얘기를 해보면 정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기획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그 정부가 하고 나는 일에 청사진을 그린다 그런 표현인데 우리도 보면 이제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끄시는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정책인데 정책은 기획에서 즉 청사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행정 수단을 끌어들여서 구조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끌어와야 되고, 즉 조직을 재설계해서 조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돈을 또 끌어와야 되고, 즉 자원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산이 따라오는데 예산은 흔히 보면 우리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경북도 올해 예산이 한 13조가 좀 넘는데 그런 그 13조는 단순히 13이라는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짜여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감을 가지시고 아 우리 뭐가 원래 13조라고 했지 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그 시민들보다도 노민들보다도 더 다른 감을 가지고 그 13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책을 우리가 뭔가 이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돈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공허하고 부실한 정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즉 정책을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정책을 A라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B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예산이 뒷받침돼가지고 실행은 됐지만은 A를 추진했던 것보다는 더 효과가 나타나는, 즉 우리 국민들한테 덜 편익이 제공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예산 낭비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꼭 예산 낭비라는 게 뭐 옛날에 이제 그 사례에서 보면은 연말에 뭐 그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다시 깔고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예산 낭비는 좋은 정책을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라고 차선의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예산 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책과 예산의 수행이 두 바퀴가 같다. 즉 우리 이제 그 달기 같은 거 보면 양쪽에 이제 바퀴가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잘 수행 기능을 하듯이 어느 한 바퀴만 빠져도 이게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듯이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따분한 제도 이론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소중한 시간을 갖는데 그래도 재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재미없지만 요 장을 넣었습니다.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경북도 시장도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보세 자체주의 그렇게 빠네요. 그죠? 재산세수도 어느 주민세 이게 빠른 그 세입 들어가지고 이런 농사를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따다가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재정 효과가 돈을 쓰는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다 골고루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민들에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푼이라도 그 국비를 챙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서울에서 이제 지사님께서 재정 수입 전체로 보면 8대2인데 쓰는 것은 6대 4다. 즉 지역에서 6을 쓰고 중앙부처가 4를 씁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행정교부세 나간다든가 뭐 교육비 부분을 준다든가 또 각종 뭐 복지 의무 지출을 준다든가 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 들리고 또 쉽게 해서 뭐 SOC 사업 같은 경우도 국가 사업이지만 그게 우리 경북도 어디선가에 벌어지면 그럼 경북에 그 사업장이 벌어지면 거기서 돈이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니 뭐 국가에서 저 탈도 노는데 우리 경북도가 뭐 집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가령 현대건설이 뭐 김천에서 이쪽 구간도 철도 사업을 한다 했을 때 현대건설이 중앙에 있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출제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2차, 3차 회로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청, 지하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때. 그러면 결국 지방업체들이 그 받아가지고 사업을 현장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경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결국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금 뭐 북한 사업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고 또 그 일반법으로서는 국가재정법이 있고 뭐 지침 같은 예산 편성 지침, 일이 뭐 집행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산을 법률처럼 콘크리트하게 확정짓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국회에서 의결만 하고 약간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행정부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자처럼 예산 비법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가 펌프가 났을 때 가끔씩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은 세수가 펌프가 나가지고 예산실에서 기금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꼼짝꼼짝 해가지고 뭐 땜빵을 해놨느니 뭐 해놨느니 하면서 그 여당에서는 잘했다 그래 하고 야당에서는 죽일 놈들 왜 지금 마음대로 국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갖다 썼냐 라고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의 뿌리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예산 비법률주의. 즉 우리는 국가재정법에서 그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 룰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바람직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가장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준 대로 수입을 받고 세율을 받고 지출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1년 전에 예산이라는 건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으로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백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메꾸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리와 재정 관리와 예산 편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보통 조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재정은 또 보고 예산은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데 재정은 예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은 아까 돈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그냥 돈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쓰는 용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작은 개념으로 단년도 편성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재정 과정이라고 하면은 세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 관리, 예산 편성, 조세 제도. 그래서 이걸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관리는 그 재정 관리 차원포실이라고 해서 재정 정책국이 있고 재정 관리국이 있고 국부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실에서 사실은 전 예산실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관리도 우리 세제실에서 기재부 세제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재부를 이해하실 때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예산 편성은 예산실에서 하고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일, 조세 부분은 세제실에서 하고 예산 편성과 관계없지만 재정과 관련되는 잡다한 일들은 재정 관리 정책관리실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이 이제 재정과 예산 키워드 아이디어라고 했는데요. 요것만 보시면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정을 100% 이해하시는 겁니다. 요것만 딱 배워주시면.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 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기 힘들면은 지금 여러분들 자료 배포해 드렸는데 그 자료 그 장만 딱 올려서라도 책상에 딱 책상 앞에 딱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재정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재정 전문가 한번 배워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이해하시는 방법이 요 예산 편성부터 보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달력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고 이게 쭉 써있죠. 1월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까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냥 벌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먼저 얘기 드리면 이게 돌아가면서 예산 관리 이루어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게 전문용어로 예산 순기라고 합니다. 예산 순기. 네. 즉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그래서 1월 달에는 중기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서 이제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고 요것은 이제 그 부처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에는 이제 중기계획을 열심히 지금 예산실에서 짜고 있을 겁니다. 대략의 다음 년도 살림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달이 되면은 편성 지침을 이제 배포하고 그 8월 10월 때부터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질문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이제 예산 요구가 이제 끝나죠. 부처에서 이제 기재부 예산실로 이제 예산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작업을 열심히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초에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10월, 11월에 걸쳐서 12월까지 그래서 쭉 논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 의결이 한 보통 12월 원래는 법상으로는 그 30일 전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2월 2, 3일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이 어떤 정쟁의 수단이 되면서 간혹 12월 말까지도 막 오래되고 그러죠. 이게 저 상관들은 거의 제아의 종소리를 여의도에서 많이 들었어요. 쪽잠 자면서 이렇게 그 국회 논의에서. 근데 요즘은 그리고 선진화법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산은
여야 간의 어떤 정쟁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작년에 야당이 그냥 별도로 강요만 하고는 의결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증액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산 순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여기는 이제 안 적혀 있지 않은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산도 3건분입니다. 예산도 3건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게 즉 예산은 크게 권한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산 요구권, 두 번째는 예산 편성권, 세 번째는 예산 심의 의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정 권력이. 그래서 예산 요구권은 부처에 있습니다. 돈을 쓰는 부채.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정 권력도 크게 보면 이게 3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끝나면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농사 같죠. 봄에 뭐 이제 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한참 준비를 하면서 땀 흘리고 해서 가을에 이제 어느 정도 추수가 되면 이제 쭉 추수를 하고 이제 딱 창고에 넣는. 그래서 1년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파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국고금을 관리한다든가 자금을 배정한다든가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결산을 한다든가 성과를 평가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뭐 알아두시면 괜찮은 것은 뭐 자금 배정. 즉 여기 보면 예산 배정이 있죠. 예산 배정이 되고 나면 이건 예산실에서 하는 건데 이게 끝나면 우리 국고국에서 자금 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여기 뭐 이전형도 그렇고 요 색깔로 구분해놨거든요. 이 예산실에서 이루어지는 다 작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그 밖에 뭐 재정관리국이니 국고국이니 뭐 이런 데서 이제 재정정책국이니 기재부에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또 국비 확보하는 데서 직접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 예비 타당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하면 흔히 예산하면 예산하고 기금하고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서비의 예산이라고 할 때는 이 일반회가 특별회계만 예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산할 때는 예산과 기금을 합친 거고 그 다음에 협의로 우리가 또 실무자들이 일할 때는 또 예산이라고만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만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성립 배경에 따라서는 본예산, 수정예산, 수방경정예산, 기재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게 추가 경정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2월달에 하니 뭐 3월달에 하니 뭐 추경을 하니 많이 하고 지금 언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여야 간의 정부와 뭐 3자 간의 막 일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추경입니다. 추가 경정예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설명들이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의 종류 방금 말씀드리고 보고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잘 볼 수 없는 게 이 수정예산인데 제가 08년에 주기청 담당 사무관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정예산이라는 걸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 민생경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다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보세요. 다시 편성해서 다시 드릴게요. 해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다시 제출한 게 수정 예산입니다. 그때 이제 한 5일간 진짜 앉아서 3시간 딱 자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작업을 이제 컴퓨터하게 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숨기입니다. 예산 숨기로 이제 딱 시기가 나오고 각 기능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네. 각 행위 주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얘기해주는 배경은 나중에 기회를 국회 활동할 때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지. 그리고 주요 제도라고 했는데요. 주요 제도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좀 쓱쓱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심의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이제 좀 표시해놨는데 부처도 그러고 기재부 예산실도 그러고 국회도 그러고 항상 예산을 검토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한 번에 짠 하고 예산을 딱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직성 교육부터 하고 내지는 의무 지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지출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 지출에 대해서 쟁점 있는 것은 또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해가지고 쭉쭉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으로 그 돈을 쌓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북도 예산 10억조를 편성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예산 하면서 짱 하고 10억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라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월급부터 꼭 줘야 되는 돈, 기본 그 청사 관리 유지비, 또 경리성 유지비부터 하고 또 올해 사업 중에서 계속 사업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잖아요. 쭉 하던 것을 그러니까 계속 사업에 들어가야 할 돈, 그다음에 하고 신규 사업 이제 검토가 들어가면 신규 사업 중에 어떤 거 먼저 할 것인지 이렇게 짚어보고 한 척 쌓아가지고 13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돈을 쓰는 의사결정은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외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그 IMF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사모펀드예요. 우리나라에서 토종펀드로는 가장 큰 펀드인데 거기에 이제 고용유직을 가지고 한 1년 6개월 잠깐 서교하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하는 업무가 기업 M&A 같은 거예요. 큰 기업들. 할리스 커피 이런 것들, 큰 대형 기업들 M&A 하는데 거기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임원진들 사령관이 이쪽 앉아 있고 앞에는 이제 우리 사무관 중관인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조사들이 자기가 검토하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할리스 커피가 시장에 나왔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살 건지 말 건지 이제 그걸 검토하는데 이 친구가 조사역이 시계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한국의 커피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쭉쭉쭉 이렇게 브리핑하면 이제 딱딱 짚어보고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았고 근데 야 거기 그 회사에 폐기력이 리스크는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조사역이 잘 검토를 했으면 또 얘기할 텐데 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한번 더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3차 기계를 4차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민간도 그러고 우리 정부 사이드도 그러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는 그렇게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들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을 가지시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성과관리제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주로 이런 일을 했던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 편성에 앞단 뒷단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단이라 한다면은 예비 탄원서 조사, 국비 예를 들어서 총사표 500억 이상이면 예비 탄원서 조사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 집행이 끝나고 나면 성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예비타산성 노사제도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 국기관 국비를 확보하려면 이런 분들은 꼭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통사업비 500억 엔드입니다. 엔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300억 이상이 SOC 정과 R&D 사업.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사업비가 500억인데 국가재정은 200억 들어간다? 그러면 내 딸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근데 통사업비가 400억이고 국가재정이 300억 들어간다? 내 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통사업비가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가 있어요. 지금 뭐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 뭐 개정해야 된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인상이 됐고 했는데 몇십 년 전부터 저희는 이 룰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모든 사업을 다 예탈을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된다는 건데 굉장히 이건 신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게 AHP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는 단위론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AHP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항목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들을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는 좋은 게 요 지역들을 발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똑같은 도로사업, 예타를 받는 도로사업을 하는데 포항시도하고 저기 어디 예천이 한다고 칩시다. 예천이 하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포항보다 낙후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똑같다면 가령 예천은 예비타산성을 통과할 수 있는데 포항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통과, 예비타산성과 통과만 얘기한다면은 가령 우리 전국도 차원에서 뭔가 국가에 큰 뭐 시설을 유치한다 했을 때는 낙후도가 제일 높은데 입질 않는 게 좋아요. 이 예타만 생각하면 다른 다 떠나서. 네, 그러면은 요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게 이제 AHP가 보면은 여기 보면 조그만 걸 쓰는데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거든요. 통과거든요. 요걸 통과하기가 유리하죠. 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국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통사업 관리제도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따왔어 국비 도로사업을 하나 이제 어느 구간 이제 큰 사업을 따왔어요. 이제 통사업 관리제도가 되겠죠.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확정된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사생변경이라는 게 생기고 여건변경이라는 게 생기고 물가도 이상하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기재부 11시에 아수소리를 해야 돼요. 기획재정 11시에 통사업비 관리과가 있거든요. 거기 와서 통사업비 좀 늘려주세요라고 또 아수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맥락을 좀 알고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통사업비 관리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은 이제 어떤 점에서 좀 중요하면은 이걸 이제 소개드린 이유가 여기 보면 수신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국회 단계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실이 좀 잘이네요.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들은 언제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수십억 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딱 붙도록 해놔요. 집행을 못하게. 그럼 이 수십억 원이 뭐냐? 말 그대로 수시로 자기들이 원할 때 배정을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보통 아까 그 예산 그 그림에서 보면은 배정은 국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2월달에 배정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다 수립해야 돼요. 매달 달에 분기별로 돈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근데 그때 벌금하고 독수리 하나 쳐놓는데 이게 수십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바람, 여의도바람이 봄새니까 여의도바람 쌩쌩 부는 데 가서 의원님들 만나고 보좌관들 만나가지고 설명해서 겨우 복귀 확보를 했는데 또 예산들이 수십에 된다고 딱 하다 묶어놓으면 또 이거 풀라고 또 청산을 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되고. 이게 제발 좀 이거 풀어주세요. 아이고 이제 뭐 집행결론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다 수립되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다 설명하면서 이 배정을 또 풀어달라고 또 쫄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때 그래서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산이 순대로 배정이 되고 이제 이쪽에서 지출을 인행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배정을 안 해주고 붙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이 안 나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용과 전용인데요.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집행할 때 있는 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환경부로부터 얻은 시설을 해가지고 국가학교를 해서 이제 딱 우리 동네에 이제 뭐 환경 정화시까지 다 이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또 보면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조금 뭐 예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나는 그 사람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목상 이게 예산이 정확히 책정이 안 되고요. 그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은 이 도청 청사를 짓는다고 비목은 그건 뭐냐? 비목은 이 청사를 지으려면 콘크리트 100만 포, 철근 뭐 100만 톤, 이렇게 유리 뭐 몇만 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어떻게 하냐? 정부 도청을 지는데 그래 철업 줄게 잘 줘 라고만 주는 게 아니고 야 철업 주는데 철업은 중에 콘크리트는 100만 포 사서 쓰고 철근은 뭐 몇만 ton 쓰고 유리는 몇만 ton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계획성제하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또 철근은 좀 남고 시멘트는 부족하고 그럼 철근도 빼가지고 시멘트를 사야 되는데 마음대로 또 못 사게 하네요 그걸.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용과 전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는 용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권한을 부처로 넘겨줘가지고 부처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바꿔줄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기재부 예산실이 승인을 해줘야 그걸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잘 뭐가 안 풀린다. 부처에 찾아갔더니 뭐 이래저래서 한다고 이용 전용 뭐 얘기하면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끝나고 이제 요건 20원도 국가예산 이제 예산 되는데요. 요건 이제 상식으로 이제 뭐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그 수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총수입이라는 게 있고 총수치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올해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살림하는 것은 673.3조다. 주로 이제 지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예산을 덧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있는 항목들을 다 싸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중폭 카운팅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냥 다 더해본 것이 쉽게 얘기해서 총계라는 거고, 이 총지출이라는 것은 중폭된 걸 그래 한 번만 하자 빼고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재정 규모를 얘기할 때 그래서 총지출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을 이중 카운트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보다 보니까 또 어려운 말이 있어. 관리재정 수지가 있고 통합재정 수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거 뭐 말이냐? 먼저 통합재정 수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 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른 전자리 활동 계산해 보면 이 차이가 마이너스 1.7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예산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어차피 수입과 지출을 그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도라는데 어떻게 사진이 돌아갑니까 그게? 근데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돈실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실제 돈을 쓰는 측면에서는 그 자금 조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이제 계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런 숫자를 도출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관리재정 수준이 뭐예요? 뭔데 통합재정 수준가 더 크네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총수입 중에서는 그런 국민연금을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들이 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수익의 플러스가 생겨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야 그런 거는 좀 제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정확히 살림살이를 끌어갈 거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다 집다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다 써버리면 어떡하니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내는 게 관리재정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성 지출 지금은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수입이 많은 그런 사회보장성 지출들을 좀 제하고 한번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을 자니까 걷는 거랑 더 훨씬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국가 채무가 조금씩 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채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가 채무를 볼 때는 또 중요한 숫자가 요 48.1이라는 거, GDP 대비 41.1%라는 거, 그다음에 관리재정 수지에서 GDP 대비 2.8% 마이너스 2.8%라는 거. 요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흔히 이제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한다, 이렇게 재정을 알뜰하게 한다라고 할 때 숫자를 제시하는 게 GDP 대비 그래도 우리가 50%를 넘기면 안 되지 않냐? 이건 이 밑으로 해야 되지 않냐? 내지는 관리재정 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3% 밑으로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를 할 때 이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재정법 개정해가지고 재정 주칙을 이렇게 만들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적 출신의 우리 송원석 위원장님께서 이제 참관하실 때 이제 뭐 재정 주칙을 만들자. 정치권에서 너무 흥정하게 놀으시려고 브레이크라는 좀 걸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게 재정 주칙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기준점이 이제 3%입니다. 그때 3% 얘기하는 것이 요거 관리재정 수지 GDP 대비 3% 분담을 하죠. 그다음에 분야별 재정계획인데요. 요거 이제 소개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라 사는 모양이 어떤 건지는 좀 알고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는 10.3조인데 보니까 대부분이 보건복지권이야. 248.7조가. 이건 뭐다? 이건 의무지침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이제 뭐 사회복지 쪽 관련 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의무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당연히 정부가 법상으로 줘야 되는 분들의 몫입니다. 많은 부분이 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한 5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40% 넘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많이 쓰고
교육 쪽은 보자. 맞네? 98.5도나 되네? 왜 이렇게 많지? 교육 쪽에서 좀 많이 우리가 교육 쪽에 활동을 하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숨어있냐면은 교육 부분이 숨어있어요. 한 22%, 내국제 수입의 22%를 떼어주는 교육 시설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쓰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적지만 안 돌아가는 돈은 문화체육 관광 이런 데 8.8조, 환경사업, R&D 특히 그렇죠. R&D 거의 한 30조 되고요. 이거 R&D 30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가 야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산업 정책 쪽으로 가는 돈이 꽤 되는구나 한 60조는 되네.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고 SOC도 도로철도 이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적지 않죠. 많이 들어오는데 추세적으로 들고 있는데 SOC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 25.9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농림수산식품이라면 이제 농림부 사업, 해수부 사업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방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꽤 크죠. 61.2조. 국방은 보통 그렇게 씁니다. 3분의 1씩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조는 군인들 월급 주는 거, 20조는 국민들 유지하는 거, 즉 기름도 사서 떼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쉽게 해서 건물도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런 데 한 20조 들어가고. 그래서 군인들은 또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구입하는데 한 3분의 1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방도 전혀 이제 지역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도 틈은 있어요. 가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0조 정도는 군인 유지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걸 또 결국은 시장에서 다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옷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공개공장에서 만든 군복 사다 쓰고 그죠? 군시설 군인들이 삽질 안 하잖아요. 요즘은 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와가지고 군 가지고 시설 지어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군부대에서 뭐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도움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교 통일은 그렇고요. 공공 질서 안전 이것도 좀 25조 크죠. 요건 이제 주로 경찰이 이런 쪽에서 많이 쓰니까 그렇고 일반 지방행정이 110조 굉장히 큰데 이것도 교부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시제 분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눠서 이렇게 집계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항상 이 시제 분야로 해서 통계를 매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시면은 정부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 운영을 하는가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의외로 정치성 연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즉 중앙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재량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예산운영 한 20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먼저 국비활동이라고 테마를 잡았는데요. 예산 작업은 몇 년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산 숨기도 있었지만은 흔히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여름철에 반짝 편성하는 것만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처들은 내년도 사업자를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부처들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해당 사업들 좀 잘 살펴봐달라고 검토해달라고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실에서 끝나면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즉 심의 의결권을 가진 투표로
그럼 거기서 또 증액 활동이 벌어지니까 또 거기 또 찾아가서 이제 의원님 보좌관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 편성 처리만 예산을 작업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연중 이루어지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산 과정이 진행될수록 예산 발행이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이지? 예산 과정이 진행될수록 아까 예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예산 발행이 어렵다. 즉 여러분들이 가령 제가 환경부 사업 하나를 지금 기획하고 그걸 국가권 하려고 해. 그러면은 그래 잘 준비해서 나중에 예산실 가가지고 담당 사무관한테 잘 설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환경부 담당 사무관 관련자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가 기재부 예산실에 예산 요구할 때 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가 처음에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면 그 예산은 큰 이변이 없는 100% 정부안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기재부 예산실에서 한번 얘기해보지 뭐. 그리고 예산실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당장 기재부 사업가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면서 왜 환경부가 요구를 안 했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했죠? 그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겨우겨우 그래도 어떻게든 구슬리고 설득해가지고 환경부가 요구는 안 했지만 정부안에 반영을 시켰어. 이제 다른 거야. 근데 아이씨 사무관 저 새끼 얘기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핀잔만 놓고 그래 국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뭐 예결위 들어와 계시는데 또 가서 얘기해. 그러면 더 힘들어요. 즉 국회 보좌관이나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우리 같은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거와 또 다르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면은 그러면 예산실이랑 받아주냐 안 그래요. 증액 공익권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칼자루는 또 기획재부 예산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아니 그때 정부가 편성할 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더니 국회 와서 왜 이래요? 라고 또 얘기를 하죠. 핀잔을 주죠. 그만큼 이게 예산이 진행될수록 예산을 발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바짝 매달려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이 좋다. 이건 뭔 얘기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책 얘기를 했잖아요. 가령 각 부처들은 연도 업무 보고하면서 우리 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올해는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쭉쭉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그게 자기들의 사업 방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부 사업을 목표를 하겠다. 근데 환경부가 이번에는 환경 정화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도 환경 정화시설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실에서도 예산 편성 방향을 딱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짧게 넘기지 마시고 기재부 예산실이 올해는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둬가지고 예산을 담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면은 생각하시면은 제가 국가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사업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사업 기획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없는 거 딱 여러분들 보고 떼오라고 안 합니다. 유에서 유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쉽게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베끼세요. 벤치마킹. 좋게 얘기하면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부 예산 안 하고 있네.
우리도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똑같이 가져오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전국의 실정에 맞게 약간 디자인 해가지고 해줘도 돼요. 사람이라는 건 뭐 어차피 뭐랄까 이제 물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책을 한번 계획해봐라. 뭐 국비사업 뭘 따와야 될지 한번 좀 마련해보라고 이제 뭐 발상인들이나 이렇게 막 많이 쪼아대실 텐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되는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좀 네가 자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맞게 이걸 좀 바꿔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돼요, 가볍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은. 네, 그다음에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과 일치하면 좋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자, 이제 지사님이 국비를 따오라 이런 것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우리도 뭔가를 좀 국비를 따와야 돼. 그러면 이게 뭐 이거 이제 생각하시게 될 텐데 좋습니다. 국비 많이 따오는 거 좋아요. 좋은데 기왕에 따오는 국비 경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과 좀 부합되는 관련되는 사업들에 좀 중점을 두어서 따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장은 뭐 똑같은 국비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경북도의 경쟁력이 달라져요. 어떤 지자체를 보면 그 예전에 대구였던 것 같아요. 대구가 R&D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도시 지자체다 보니까 일찌감치 뭐 SOC 이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막 SOC 하나 도로 하나 따오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런 데 별로 관심 없고 아무도 그때는 관심 안 가지던 R&D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대구가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R&D 쪽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도 뭐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저것 걸리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이 경쟁력을 갖게끔 나가야 될 방향에 부합되는 R&D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북도도 지사님이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경북도가 나갈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면 더욱더 좋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가 됐든 국비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지자체가 나갈 방향과 좀 배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따라도 그 지역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발전도 한번 놓치지 말고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도중 국제 공모사업으로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은 또 지역에서 부처가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이 부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어떤 지역으로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로 돌려놓고 나중에 심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딱 푸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부담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우리 추장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채 정도 그분들하고 내가 예를 들어 환경 담당 중관이다, 상관이다 그러면 그쪽 환경부에 우리 상무들이나 누구 나가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좀 교류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나올 건지 미리 좀 정보를 듣고 공유하고 그래서 안테나를 좀 세우고 있으면은 좀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미 많이 공모지, 무늬만 공모지 내정을 하는 경우도 저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안 그런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시면 지역에 많이 도움될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오늘 교육에 되게 이런 맥락이고요. 끝으로 이제 사람이 다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맨 앞에서 내가 우리 최고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 자, 왜? 예산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육박하게 뭐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네,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썼습니다. 예산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지난주께서도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도 찾아가고 가서 설명하고 쫄라내고 왜?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판단해서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아까 뭐 이렇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사업을 처음 검토하는 사무관이나 또 중간 레벨에서 검토하는 과장들이나 CEO로 들어가는 국장들이나 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쫄라내고 하면 처음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가도 반쯤 돌아보게 되고 이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굉장히 실무적인 거라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시트를 달린다고 그러거든요. 시트를 달린다는 얘기는 이제 예산에서 실무자들이 관리하는 게 그 엑셀 판때기예요. 사업 쫙 있는데 그걸 이제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9월 초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면은 보통 그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뭐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8월 한 15일 뭐 내로 광복절 내쯤 같으면 마감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예산을 제가 짠하고 내놓는다? 안 그랬죠? 하나씩 쌓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산 통합과에서 올해 680조를 할 거야. 내년 26년에 680조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목표를 딱 정해놨으면 처음부터 통합부터 뭐 5월달에 6월달에 680조를 다 편성해놓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400조, 500조, 600조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거 마감할 때 680조를 딱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에서 돈을 조금 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마감을 해야 되면 돈이 조금씩 몇십 조씩 남아요. 그러면 나빠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돈 좀 더 줄 테니까 가져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제 환경부 담당이야. 사무관이야. 근데 그때 국토에서 주무관님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그냥 계속 주장장 하고 왔었어. 그래서 그 주무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 정부도 얼마 많이도 안 하는데 1차 사업비가 한 10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 정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언뜻 기억이 나는 거야. 꾸며놓지 나타나는 거야. 꾸며놓고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뭐 부처 같은 경우도 부처도 이제 자기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실 와서 이제 많이 녹소를 하거든요. 넣어줄 때까지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넣어줄 때까지 그냥 매일 쳐다보면 그만 좀 오세요 해서 그냥 오면 그냥 사무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영업도 하다 보면 된다. 자, 내가 아까 한번 손들어보세요 했는데 몇 분 안 들어드렸는데 우리 저부터도 공무원들이 가장 취약점이 영업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영업 마인드가. 영업은 저 기업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민간에서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왜 해? 그죠? 그리고 사실 영업 잘하는 DNA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했으면 그렇지만 여기서 월급쟁이 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영업 마인드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에 기존부가 사실 가람을 안 출발할 때부터 걱정스럽지. 내 주변부터 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또 안 만나주고 그러더라. 또 그러고 핀다리랑 먹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달라져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더라도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그러면은 좀 익숙해져요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거든. 그래서 똑같이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을 깨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한번 혹시 자기가 국비 사업을 챙겨야 된다 하면 용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 의외로 친절해요. 잘하고. 근데 워낙 그 친구들이 경무에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시달리니까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약을 안 잡아줄 수 있어요. 아유 바쁜데 오지 마세요. 라고 해?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가셔야 된다. 에? 오지 말라고 가셔야 돼요. 에? 그러면 예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만나달라고 하긴 좀 그래. 그래도 얼굴을 비춰. 그래서 괜히 풀어주는 얘기하는 거고 던지 안 하면 그냥 좀 이따 돌아가. 또 와. 또 오셔야 돼요. 한 번 그러고 가면 안 돼요. 또 오셔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예산을 예비 타산성조사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실 담당 사무관은 경북도에서 김중구관이 한 5번 찾아왔어. 그러면은 경북도가 이걸 좀 간절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업을 라고 다시 생각하게 돼요. 즉 그들이 얼마나 경북도가 그 사업을 중요시 생각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기 전남도에서는 한번 삐쭉 와서 담당 주관이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코빼기가 안 붙여. 그런 거면은 그냥 전남도 한번 찔러봤구나. 넣어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계획은 이제 기대 관리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이제 주무관이면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 제가 100억 반드시 환경부서에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담당 사무관도 봤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해나가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설령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되게 힘듭니다. 담당 사무관이 잘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네요. 라고 기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대를 높여놨다가 그대로 물론 되면은 좋은 거지만 배달을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역직이 되는 거야. 야, 김주원들 말 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서지도 않고 그랬는데 가고. 이렇게 말 좀 어려운 거 같았으면 내가 또 환경부 내가 담당 과장 잘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얘기했을 텐데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독발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조금 기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도 돈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 작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실 담당 사무관들이 굉장히 정부에 시달려요. 그래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가령 경북도 김중환이 갖고 온 사업설명서는 100% 믿어도 된다. 거기에는 허수가 없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김중환이 갖고 왔는데 이분들이 김중환이 갖고 온 페이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국제에서도 받는 데가 많아요, 정보를. 그럼 플러스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사업 준비 다 됐다고 했는데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전혀 안 돼 있네. 환경부에 가서 뭐 얘기도 안 했네. 이렇게 되면 그걸 잡힌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 김중환이 찾아오는 와서 하는 얘기 서류가 안 있는 거야. 그러면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원래 사회라는 건 다 빛과 그림자예요.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많으네요. 사회라는 좀 약점은 약점대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이 좋은 거니까 꼭 좀
살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활동은 산업관리 협업이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각 시군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도 있는데 아까 이제 사업이라는 건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무한정 있으면 뭐 회사를 다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외부 갈등을. 즉 도에서는 기사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동시는 또 다른 사람 할 수도 있거든요. 안동시장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포항시에서는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기존 예산실 측면에서는 경북도만 다 좋다고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 간에도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동본청과 시군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갈등을 겪지 말고 저는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고 소통을 잘 하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국표 확보한 값이고 심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널리 서로 이해하시면서 소통하고 또 우리 본청에서 또 이렇게 중앙에서 중심 잡고 우선들이 가나 잘 타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은 과연 누구다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 양반들인데 뭐 현실 대학들을 만나고 가는데 그냥 웬일로 가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려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특히나 이제 김영란법 제기가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야산시는 한 번씩 정부 원리를 준다. 야 지역에서 부처에서 커피 간식거리 가져오는 것도 하지 마. 뭐 라고 이렇게 한 번씩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땅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을 안 느끼게끔 또 가령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경우에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분들도 이 정도는 뭐 같이 이제 즐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받게끔 그래 편하게 해줘야 그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래서 의견은 과유불급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하는 게 이제 기획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받았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많고 뭐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뭐 질문하세요 뭐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그 최영호 전행식당님이 저보다 훨씬 더 또 예산도 잘 하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또 기업에서 나오신 이재석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두 분이 예산실에서는 각중에 제일 잘 나갔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을 지금 끝내겠습니다. 제가 경북 가면 파이팅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나요? 네. 자, 손을 두고